네, 이번 시간은 제26장 단기적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쫙 보면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의 부호, 죄송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 뭐 고용과 실업, 막 이런 식으로 쭉 했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거시경제에서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 그런 얘기를 떠나서요. 그런 거 빼고. 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장기적인 걸 하다가 그다음에 제도 같은 것도 좀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하는 얘기가 그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했을 때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화랑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지, 뭐 경기 변동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경기 변동과 경기 순환 뭐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보면은 이제 경제가 막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뭐 장기로 보면 추세로 평균을 따져보면 이렇게 좀 나오죠. 평균 대표선을 긋은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우리가 뭐냐 잠재 GDP라고 얘기를 하죠. 잠재 GDP.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들, 그렇죠?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균형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확장의 모형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 에이스모글루 책에서는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주로 그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Y가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GDP가 변하는 거, 그죠? GDP가 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됐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GDP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 책에서는 좀 특이하게 노동시장을 중점으로 했죠. GDP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 그죠? 고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와 관련된 건 이제 노동시장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뒀다는 게 좀 이게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찬찬히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라는 것은 실질 GDP가 감소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최소 2분기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동조. 이게 이제 코 무브먼트라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같이 움직인다, 그죠? 같이 움직인다. 같이 무브먼트 움직인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한된 예측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얘기했지만은 경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GDP라는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 상승하고 어느 때 떨어질지. 이거는 시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 시점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제한된 예측력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뭐 지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기간을 봤을 때 보면은 이때 상승하면은 그래도 일정 기간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때 하락하면은 일정 기간은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경제 학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 기술 충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실물 경기 이론이라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튜어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케인즈처럼 심리의 변화 이쪽에 좀 초점을 두는 모형들이 있고요. 케인즈 모형. 그다음에 통화 금융 요소 등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통화론자들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찬찬히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나중에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충격은 임금의 하반 경직성과 승수에서 증폭된다. 승수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하반 경직성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었죠. 노동시장에서
여기 노동이 있고, 좀 다른 걸로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용 및 실업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반 경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노동이라는 게 있고 임금이 있죠, 그렇죠? 임금 웨이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은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은 요 부분은 임금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늘어날 수 없다. 이 경제가 가진 최대 노동량이 이렇게 됐으면은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면 5천만 명이 다 일하더라도 임금이 오르더라도 5천만 명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적으로.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다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죠? 서플라이, 디맨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원래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었는데 A라는 점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노동, 그러니까 벌써 뭐 L1 스타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게 임금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균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균형이 있을 때는 노동에 대한 수요하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 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기 때문에 실업이 존재 안 한다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균형인데 만약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그냥 임금이 자유롭게 변한다 그러면 요 B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임금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을 만나는 B가 새로운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고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고 실업도 없을 테고 새로운 균형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임금의 하반 경직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반 경직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임금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임금이 주어졌을 때는 새로운 수요 곡선 상에서는 요만큼밖에 수요를 안 해주지 기업들이요. 근데 이 임금에서는 그 노동을 제공하려는 연수는 요만큼 있기 때문에 요만큼 실업이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업뿐만 아니라 보더라도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따졌을 때도 하반 경직성이 있을 때는 요 C에서 결정되죠. 그렇죠? 임금이 변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많이 줄어들죠. 자연스럽게 그 임금이 떨어질 경우에 B로 해서 기존 A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B 정도로 이렇게 선방을 할 수 있는데 하반 경직성이 있으면 노동 수요가 고용량이 C에서 결정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라는 얘기도 뭐 예전에 고용과 실업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었고 뭐 좀 이따가 이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뭐 승수효과는 좀 나중에 좀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승수효과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순환이 돼가지고 아주 증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승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 화랑,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은 뭐 이렇게 2분기 동안 감소하는 시기겠죠. 실질 GDP가 감소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었고 경기 화랑이라는 것은 GDP가 증가하는 시기를 나타내며 화랑, 뭐 호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GDP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생산이 많이 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실업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이스모글 측에서는 원래 다른 데는 경기 변동을 따졌을 때는 이 Y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노동시장 고용의 변화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2007년 9년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발생을 했는데 뭐 이때 보면은 주택 가격 얘기하고 뭐 가계부가 이 금융위기 이 얘기를 좀 나중에 뒤에다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경기 순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economic fluctuation 그러면 경기 변동 이렇게 하고 또 비즈니스 사이클 그죠? 비즈니스 사이클 하면 경기 순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변동, 경기 순환이라는 것은 GDP 성장의 단기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을 실질 GDP 경로와 추세선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그죠? 이 파란색이 실제로 이제 GDP가 이제 변하는 거죠. GDP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요걸 대표되는 선을 하나 쭉 그린다면 빨간 선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추세를 고려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라인을 긋는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차이 있죠. 실질 GDP와 추세 GDP와의 차이를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차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추세. 요 앞에 부분은 실제치가 추세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추세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성장하는 거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세하고 아까 실질 GDP와 추세 GDP 차이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렇죠? 자, 보니까 이때 많이 추세보다도 많이 떨어졌죠. 이때는 많이 호황이 됐었고, 그렇죠? 첫 번째 이 부분이 그 대공황 시기죠. 대공황 시기. 그다음에 여기 40년 이후부터 45년 사이 막 이럴 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대공황 때는 많은 은행들이 망했고 기업들도 많이 파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한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이 많은 거죠. 우리가 뭐죠? GDP를 지출 측면에서 하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Y라는 것은 C,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세계대전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출이 국방비, 그렇죠? 군사비 같은 지출하는 게 정부 지출에 많이 들어갔죠. 이때 이렇게 G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Y도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됐었고 이제 요 2007, 8, 9년 이때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사건이 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왼쪽 그림은 그때 대공황 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진 하나 대표하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쟁했을 때 United We Are Strong 이렇게 했던, 그죠? 그래서 군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경기가 화랑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불황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간들로 정의된다. 보통 이제 2분기 정도 지속될 때 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 확장이라는 것은 양의 성장을 보이는 기간들을 정의된다. 그래서 경기 확장은 두 경기 침체기 사이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려면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이 있다 그죠? 경기 이렇게 여기서 침체 여기 이제 뭐 여기 꼭대기 여기 바닥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경기 확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죠. 뭐 다운되는 거를 침체기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 기간을 확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뭐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이제 침체다 말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9년 이래로 경기 침체는 약 6년마다 발생을 하였고 지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년이었다. 그렇죠? 경기 침체기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지속 기간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대공황 시기에는 43개월 지속됐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8개월 정도로 이렇게 짧게 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실질 GDP 감소분 이거 보면은 아까 이거 있었죠. 경기 변동 이렇게 됐었죠. 했을 때 정점이라는 게 여기죠. 저점은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까지 갈 때 얼마나 감소했느냐, 하락했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진폭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깊이도 다르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하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깊이도 다르고, 그렇죠? 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 아니다. 경기 변동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은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 간의 동조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GDP라는 게 봤을 때 경기 변동은 사실은 Y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GDP. 그러면 동조화라는 것은 우리 지출 측면에서 GDP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요거의 합을 우리가 GDP로 했었잖아요. 지출 측면에서 GDP를 구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출 측면을 따졌을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그 비율이 제일 높다 그랬죠? 요게 제일 높다 그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70%, 민간 소비 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민간 소비가 50% 정도 차지해서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민간 소비와 GDP하고 같이 움직일 그런 경향도 있겠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투자가 늘어나면은 또 Y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경기가 좋아지면 Y가 늘어나면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조화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 무브먼트. 그렇죠? 그다음에 변동에 대한 제한적 예측 가능성 이게 대해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지속성. 그래서 요거 이제 특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시 변수들은 경기 하반기와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같이 성장하나 같이 감소하여 양 또는 음의 동조화 패턴을 보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의 동조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죠? NX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Y랑 같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먼저 보이죠? 소비, 그죠? C는 같이 움직이겠죠, Y랑. 그 다음에 투자, 같이 움직이겠죠. 고용은 어떻게 돼요? Y랑 같이, 당연히 Y가 늘어나면 고용을 늘리니까 Y랑 고용이랑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 움직이는 거는 실업이죠. 그렇죠? Y가 늘어나면은 고용이 늘어나니까 같이 움직일 테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업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Y랑, 그러니까 얘랑은 같이 플러스로 움직이고 얘랑은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도 동조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Y가 늘어나면은 실업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동조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 간에도 그래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동조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한된 예측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변동에 대한 제한된 예측 가능성. 우리가 아까 주기 봤던 것처럼 언제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언제 끝나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 왜냐면 이 시점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인 모델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게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꺾어질 경우에는 꺾어지는 시점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경기 확장은 반복적이고 쉽게 예측한 가능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지속 기간도 다르고
그게 한 기간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예측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 결과로 확장 기간 동안에 언제 확장기가 끝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확장 기간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 그랬죠. 저점. 여기가 이제 정점이죠. 제일 위에 있는 점. 이것도 정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요렇게 해서 예측하다 보면 여기만 보고 예측하다 보면은 요렇게 예측할 거예요. 그쵸? 요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예측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꺾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꺾이는 지점이 요 점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 기간 동안에 언제 확장이 끝날지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제 모여서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꺾어지는 점을 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와 유사하게 침체 기간 동안에 언제 침체 기간가 끝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갈 거로 예측되는 거죠. 근데 이게 꺾어지는 지점, 이걸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한된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라고 이제 있죠. 경제 성장률 지속성. 이게 뭐냐면 적어도 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그 다음 기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시작점과 종료 시점은 예측 불가능하지만은 경제 성장은 임의적인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경제가 성장할 때 그 경제는 아마도 다음 기회에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위축될 때 그 경제는 아마도 다음 기회에도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따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점을 꺾어지는 시점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는 시점에서도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속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9년과 1933년 대공황이 일었던 이 시점에 있어서 경기 변동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시 변수들 간의 동조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된 예측 가능성, 세 번째는 성장률의 지속성,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대공황이 왜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한 확 떨어졌을 때 그걸 공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디프레션.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했죠. 대공황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1900년대 초에 포드라는 자동차 있어요. 포드라는 자동차사가 있었는데 그 포드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가 유명하다고 알죠? 근데 포드 자동차가 더 유명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포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죠.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각 부품 작업을 하겠죠.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그냥 근데 이제 부품을 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는 그냥 여기서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냐면 컨베이어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렇게 됐다가 여기 이제 컨베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여기서 작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이렇게 그냥 그 자기네들 그 자동차 내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적용하고 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산성을 예를 들면은 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는 시간, 그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그럴 때 뭐냐면은 생산은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예를 들면은 임금이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야지 자동차를 살 이제 여력도 생기고 그렇게 할 텐데 그 노동자들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걸 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급은 많이 됐는데 제품의 공급은 많이 됐는데 수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재고 많이 쌓이고, 그렇죠? 경기가 위축되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29년과 1932년 사이에 33년까지 볼까요? GDP는 이렇게 감소를 했죠. 소비도 이렇게 확 감소하고, 그렇죠? 투자도 감소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GDP하고 우리 봤던 것처럼 y는 c 플러스 r 플러스 g 플러스 nx처럼 얘와 얘는 그래도 양의 동조성이 있구나, 같이 움직이는구나, 부호가, 그렇죠? 실업은 반대죠. 경기는 그때 안 좋아졌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했었고, 그렇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실업이 감소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거울 이미지, 그러니까 요걸 딱 이렇게 여기다 거울이라고 딱 보면은 거울을 딱 뒤집으면은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과 거의 유사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9년부터 32년까지 쭉 떨어지면서 다우존스 지수도 다우존스 산업 평균이라는 것도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요. 그래서 경기랑 좀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경기 변동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파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 이렇게 뭐냐면은 경제학자 중에서 어느 학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노동수의 예상치 않은 충격이라고 하는 노동수의 예상치 않은 이동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은 노동 수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노동 수요 곡선 요거를 요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함수는 이렇게 되죠. P 곱하기 Q. 이거 매출이죠, 매출. 매출 있고 그 다음에 총비용 있죠, 총비용. 자, 그런데 보면은 그 생산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노동하고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과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뭐냐? 노동에 대한 비용은 임금, 그렇죠? 임금을 지불하는데 L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노동자 수에 곱하면은 이제 노동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비용은 뭐였죠? 자본에 대한 가격은 임대료죠. 자본이라는 것이 기계나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윤국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PQ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PQ 바이 Q. 왜냐면은 Q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컵더글로스를 예를 들면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면은요. 노동에만 특화를 해볼게요.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은 증가한다. 근데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생산함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매출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매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그죠? 왜냐면 Q라는 것이 이제 노동이 증가했을 때 Q라는 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니까 노동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동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떨 때 이윤 극대화를 시키느냐. 그렇죠? 매출하고 노동 비용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여기서 L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노동을 최적으로 선택을 해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노동 이윤극대화를 시킨다. 그죠? 자, 이게 수학적으로 어때요? 이게 뭐였냐면은 노동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거는 뭐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동이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수요를 봤을 때 보면은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죠. 노동. 여기 임금 있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임금이랑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요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들어간 요소가 뭐냐면은 노동하고 자본이었죠. 근데 우리가 노동에 특화했을 때 보면은 요소시장에서 봤을 때 보면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이거다. 그쵸? 이게 이제 가격,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MPL이라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에 좀 글씨를 잘 쓸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왜냐면 한계 생산성인데 여기다 재화의 가격을 쓰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서 V에 MPL에다가 그냥 value라는 걸 좀 추가한 거죠. 자, 이것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되는 거죠. 노동 수요 곡선은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노동 수요 곡선은 뭐랑 같다? P 곱하기 MPL이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되어 있고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P 곱하기 MPL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러니까 L하고 W가 움직이면은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쵸? 수요 곡선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W하고 L이 아닌 나머지가 움직이면은 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물 가격이 하락. P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생산물 수요가 하락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생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하락. 이게 뭐였죠? 여기서? 이 MPL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거 떨어지더라도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고, 그쵸? 그 다음에 투입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쵸?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쵸? 노동에서 수요가. 그래서 경기 침체의 경우 노동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은 고용의 감소를 일반시킨다. 그 결과로 실질 GDP는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는 여기 A라는 점에 있는 거죠. 자, A라는 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노동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노동 곡선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죠? 늘리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방 경직적 임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금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공급 곡선이 의미가 없어요. 이 임금 밑에는. 왜냐면은 하방 경직적 임금에서 이 수요 있잖아요. 노동의 수요는 뭐예요? 노동의 수요는 누가 하죠? 이게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밑으로 안 떨어질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요 임금만 보고 그냥 요 수요랑 만나는 점에서 그냥 고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게 공급곡선이 노동공급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하방 경직적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공급곡선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A라는 점에 있었어요. 균형에서. 그죠?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노동의 수요가 왼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 점에서는 이제 고용이 요만큼 됐었는데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임금이 안 떨어지니까 요 임금에서 기업들 노동의 수요 있잖아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자,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알파의 사조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실물 경기 순환 이론. 그래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에서 생산성과 기술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됐고요. 케인즈 이론은 미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 변화를 강조해요. 기대라는 게 주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수요라는 것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어떤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변화에 따라서 그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케인즈는 수요 측면이다. 미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 변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있고, 금융 및 통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과 금리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변한다는 얘기죠. P가 변하고 또는 이제 금리가 변하고 막 이렇게 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기 순환 이론은 생산성과 기술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실물 경기 순환 이론. 그래서 그 기술 진보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들은 경기 호황을 유발시킨다. 그렇죠? 기술 진보나 생산성이 있으면 생산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한 원유와 같은 투입 요소 가격의 상승은 경기 침체를 유발시킨다. 공급과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케인즈 이론은 미래에 대한 기대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애니멀 스피릿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기분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소들이다. 야성적 충동은 지출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케인즈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승수 효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케인즈 모형을 중에서 이제 특히나 수요 측면을 어떻게 좀 모형화시키는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케인즈 이론 계속하면은 부정적 충격은 경제에 영향을 주고 비관론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지출 성향의 감소가 발생하고 경제 다른 부분에서 증가된 지출에서 상쇄되지 않는다. 초기의 지출 감소는 승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지출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듯 증폭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 금융통화 이론까지 얘기하고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좀 다시 승수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금융 및 통화 이론인데, 뭐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가격과 금리의 변화를 강조한다는 얘기죠. 통화 공급의 감소는 통화량이 감소하면은 물가도 하락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가의 하락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아까 그림으로 본 건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이 뭐죠? P 곱하기 MP를 했죠. 노동의 수염수가 P 곱하기 MPL. 그래서 그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가격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P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물가가 하락하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왼쪽으로 해서 고용을 감소시키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은 통화량의 감소는 뭐냐면은 통화량이 감소하면은 P가 하락하죠. 물가가 하락하죠. P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은 실질금리는 상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승수는 충격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 충격의 영향을 극복시킨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비 충격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그렇죠? 일단은 뭐냐면은 처음에 소비가 감소했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덜 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익이 감소하죠. 민간에서 그러니까 제품을 덜 사니까 기업에 있어서 수익이 감소하고 노동 수요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고 및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추가적인 소비 감소로 이루어지고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순환이 돼가지고 누적적인 감소 효과를 계산하는 것을 승수라 그래요. 그렇죠? 승수 효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케인즈 모형을 가지고 승수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ISLM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Investment Saving이라 해서 이게 이제 실물 시장 얘기하는 거고 LM이라는 것은 Liquidity and Money라 해서 화폐 시장 그래서 케인즈는 사실은 그 ISLM이라 해서 실물 시장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화폐 시장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종합적인 걸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IS 모형을 좀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IS 모형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됐었죠? GDP 수요는 뭐냐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 GDP는 우리가 Y는 민간 소비, 그러니까 전체 GDP라는 것은 민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케인즈가 추가로 했던 거는 소비 함수를 정했어요.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죠? 여러분 소득에서 세금 뺀 거죠. 그렇죠? 요거를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이라 했어요. 가처분 소득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세후 소득, 그죠? 세금 낸 이후의 소득 이렇게 했고요. 이 알파2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알파2가 0.7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0.7? 0.7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후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70%는 여러분들이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죠? 100만 원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한 70만 원 정도 쓴다는 얘기죠. 그럼 1마이너스 알파2는 이제 저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알파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하고 번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소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 중에서 뭐 여러분들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비하는 분도 있지만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것도 있죠. 엄카라든지
아카는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엄카를 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카드로 쓰는 이런 예를 알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비 함수는 뭐냐면은 소비는 그냥 갖춰보는 소득의 함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이 중요해요. 이게 승수 효과를 결정짓기는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개수라고 그러죠. 자, 볼게요. 자, 소비하고 뭐 소비만 좀 예를 들까요? 뭐 투자 함수도 필요 없네. 그냥 투자 함수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요것만 소비 함수만 좀 예를 들게요. 승수 효과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식 1이다. 식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요 함수는 뭐냐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니까 c 대신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지출 측면의 GDP를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라고 했는데 소비라는 것은 그냥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c 대신에 요거 하면 끝났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승수효과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승수효과를 여러분들 우리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y가 여기 왼쪽에도 있죠. GDP 전체 GDP고 총소득이라는 거, 소비라는 것도 총소득에 여기 y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도. 그러면은 이 y를 한쪽으로 정리해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승수효과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y를 넘길게요. 알파2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 알파2는 T는, 그러니까 세금은 이제 제일 대표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Y는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보면 승수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알파2가 0.9라고 한번 해볼게요. 0.9랑 이게 0.9예요. 그러니까 알파2가 뭐라 그랬죠?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후소득이 100원 있을 때 이 0.9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90만 원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소비가 늘어났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은 미래가 좀 밝다, 희망적이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내가 내년에 이렇게 돈 벌 건데 올해 많이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이 늘어나면은 소비를 많이 한다. 다시 말하면 저축을 적게 하는 거죠. 미래가 희망적일 경우에는. 근데 미래가 진짜 불안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한계 소비 성향을 줄여서 지금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알파2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볼게요. 이 알파2가 만약에 0.9라 그러면은 정부가 지출을 100원을 늘린다 그러면은 이것이 Y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이게 승수효과랑 관련된 거야. 이 수식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게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였죠? 지출 측면의 GDP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했죠. 소비 함수는 그냥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알파 1 플러스 알파 2 곱하기 Y 마이너스 T. 가처분 소득.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정리하니까 C는 알파 1 플러스 알파 2 Y 마이너스 T. I, G, NX는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Y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넘겨서, 그렇죠?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표현하고 그냥 이걸 1 마이너스 알파 2로 나누자. 그렇게 정리하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 2가 만약에 0.9일 때 정부 지출을 100을 늘리면은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케인즈는 가정했던 게 뭐냐면은, 케인즈는 공급은
수요에 맞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함수는 정의를 안 하고요. 원래는 이게 수요함수인데 수요라는 것은 항상 기업들은 공급은 수요에 맞춰서 항상 균형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수요이긴 하지만은 항상 수요와 공급은 같아지고 그게 항상 균형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Y를 이제 빼버리긴 했는데, 자, 계산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G 앞에 여기 있잖아. Y는 G만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G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2가 0.9니까 그 다음에 G는 얼마예요? 100이니까 Y는 1000이 늘어나죠, 그렇죠? 좀 이상하네. 자, 보세요. 이게 왜 G를 100 늘렸는데 왜 Y는 1000이지? 자, 보세요. 어떻게 됐었죠? Y는 어떻게 됐었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였죠? 그래서 처음은 뭐냐면은 G가 100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지출 측면에서 보면 G가 100이 늘어나면은 수요도 100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100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케인즈 가정했다는 거는 공급은 수요에 맞춘다 했으니까 그냥 균형으로도 Y가 100이 늘어나죠. 자, 이걸로 끝인가? 아니죠. 승수효과라는 것은 이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순환되는 거예요. Y가 100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Y가 100이 늘어나면은 소비도 늘어나요. 보세요. 소비 함수에 보면은,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라는 것도 보면은 이거 알파1 플러스 알파2가 0.9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C가 90이 늘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또 C가 90이 늘어나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잖아요. 그렇죠? Y가 또 90이 늘어나요. 자,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또 Y가 90이 늘어나면은 이 소비도 또 가처분 소비 함수니까 C라는 것은 또 0.9Y니까 81이 늘어나요. 그러면 C가 81이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가 81이 늘어나면 또 Y도 또 81이 늘어나요. 왜냐면 요거니까 Y는 C 플러스 G니까. 그래서 우리가 Y 늘어나는 것만 쭉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한합이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G가 100 늘어나면은 Y의 수요도,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도 100이 늘어나고, 뭐 어떻게 쭉 가고, 그 다음에는 90이 되고, 그 다음에 뭐 81이 되고, 이게 무한합 되는 게 승수예요.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느냐? 무한합은 구하는 게 쉽다고 제가 예전에 좀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패턴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저번에 우리 파이낸스 시간에, 그러니까 뭐냐, 그 대부 시장, 신용 시장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냥 이런 무한합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무한합은 패턴을 곱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빼줘라. 무한합은 중간에 있는 건 다 없어진다. 남는 거는 맨 앞에 하고 맨 뒤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패턴이라는 것은 이 R이라는 값이 1보다 작죠? 요것만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이게 r이라는 것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이게 1 over 1 마이너스 r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것처럼 요거 계산해 보면요, 요걸 이제 r이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에요. 근데 이게 r에 해당되는 게 0.9였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1 나누기 1 마이너스 0.9, 이거는 1 나누기 0.1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이 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요것들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우리 수요라는 것은 그 지출 측면에서 GDP라는 것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그 다음 소비라는 것은 가처분 소비의 함수다. 그래서 알파1 플러스 알파2 곱하기 Y 마이너스 T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단순하게 여기다 소비 함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Y가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그냥 Y 쪽을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냥 답이 간단한 것 같은데, 요 나오는 것 자체가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수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일단 요거 하나 바꾸면은, G가 하나 바뀌면은 수요가 바뀌죠. 그 다음에 수요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수요 바뀌면은 공급도 바뀌고 균형으로 바뀌고, 그래서 총소득이 바뀌고, 소득이 바뀌면 또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다시 총수요가 바뀌고, 총수요가 바뀌면은 균형이 바뀌고, 또 소비가 바뀌고, 뭐 이게 무한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히 되는 거에 합을, 그러니까 원샷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한적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다 합친 것들을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학적으로 봤던 승수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소비가 감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된다는 거죠. 이런 게 승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승수는 노동수요 곡선을 추가적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부정적인 거는 더 악화를 시키는 게 있죠.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균형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노동수요 곡선이 변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이쪽으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승수 효과로 인해서 여기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해서 경기가 위축되죠. 그렇죠? 이게 뭐였죠?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출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하나 사례가 수출이 되게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수출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고용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여기서 본 것처럼 순수출이 감소하면은 총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균형도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하나만 떨어지는 게 이것이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 했죠. Y가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돼요? 소득이 떨어지면은 소비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죠. 소비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면은 또 아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또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여기 다시 이제 이 지출도 감소하고, 그렇죠? 그러면 균형도 감소하고, 그러면 또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히 된다 그랬죠? 이게 승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이 점이 이제 경기 저점이라고 얘기했던 3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하방 경직적 임금을 가진 경제에서의 승수 효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공급곡선이 어떻게 돼요? 원래 공급곡선은 노동 공급곡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방 경직적 임금 밑에 있는 거는 별로 공급곡선 역할을 못 한다 그러죠. 왜? 원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4, 5 해당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경우에는 그냥 기업들은 요 임금에서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하방 경직적
임금 하에서는 요 밑에 있는 공급곡선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수는 다음의 이유들로 노동 수요를 더욱 감소시킨다. 케인즈 모형에서는 우리가 승수 효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요거라 그랬죠. 가처분 소득, 그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케인즈에서 가장 승수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이거는 요 T라는 것은 세금, 그다음 Y라는 것은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fter tax income, 그러니까 세후 소득, 그죠? 세후 소득에 비례하게 소비를 한다. 그래서 이 알파트라는 것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 측면 아니라 다른 거에도 다 영향을 줘서 경기를 계속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기 침체될 때는 자산 가격도 하락하니까 소득도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 하락하면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요, 요 알파1, 그렇죠? 이 Y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버는 것들, 그렇게 하는데 알파1은 여러분들이 노동 일하는 거와 무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알파1에 해당되는 것이 엄카도 해당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여러분들 소득 없이도 소비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게 또 감소하면은 또 소비가 줄어들 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계속 가중이 되면서 경기가 더 밑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보면 이게 하나만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원샷으로는 이렇게 돌았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계속 사이클 돌면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가중이 되죠. 이런 것들이 승수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초기 충격은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초기 이제 부정적인 충격이겠죠. 그래서 하방 경제적 임금은 고용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었죠. 원래 이게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었을 때 임금이 자유롭게 변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원래 초기 균형이 1이라고 그랬을 때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은 새로운 거는 2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균형에서 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안 떨어질 경우에는 하방 경직적일 경우는 이게 이제 요 3이라는 데서 그렇죠? 이 임금에서는 기업들은 요 노동 수요 곡선 요거니까 기업들은 요거밖에 공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유연하게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은 요 2에서 유지될 텐데 하방 경직적 경우는 고용이 이제 3으로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방 경직적 임금은 고용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요. 승수는 노동 수요 곡선을 더욱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또 다른 데에 영향을 주고 다른 데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승수 효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요. 중기적인 회복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